자,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계속 가시화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전인대가 28일 날 이 제13기 3차 전체 회의를 열었었는데요. 홍콩 보안법 초안을 의결을 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2,885명이 참여했고 반대는 단 1명, 기권은 6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이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경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폐하겠다라는 절차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 편향적인 이 WHO의 관계도 끝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듯이 지금 홍콩 보안법 부분으로서 정면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너무 우려스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네. 실질적인 정책들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말뿐이지 어떤 이 무역을 갖다 제재한다든지 네. 이 경제 성장률 회복에 악수를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지금 이 양국의 어떤 말다툼에 있어서 너무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양상은 좀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환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미스하는 게 많습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결국 환율의 흐름인데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선진국들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의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주를 놓고 보시면은 유로와 엔화의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네. 반면에 위안화와 달러의 약세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위안화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이 수출 지향적일수록 위안화 약세 추세가 중요하고요. 또 내수 지향적일수록 오히려 강세 추세, 위안화의 강세 추세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이 원하는 것은 위안화 강세 추세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내수 시장을 크게 키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야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 이슈, 패권 싸움에 이어져서 결국 위안화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몇 년간 계속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그만큼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GDP 규모의 좀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은요. 지금 현재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의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비로 따지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총 개인 소비가 약 13.5조 달러 정도 되고요. 중국의 총 개인 소비가 약 5.4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 이 정부의 소비까지 포함시키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소비 규모가 17조 달러 정도 되고요. 중국 소비도 약 9조 달러 정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숫자로 계산을 하면 GDP 규모로는 중국이 3분의 2, 전체 소비로 계산하면 약 한 40% 정도 수준.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내수 시장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이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는 아마도 미국 GDP 규모의 약 절반 수준 정도까지 올라올 거다. 이 소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체 GDP로 따지자면
뭐 지금 현재 3분의 2지만 더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안화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오늘 보시면은 위안화 절상이 나타났어요. 네. 금요일 날도 보시면은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심천시장이 올해 3% 이상 급등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방향 자체가 내수시장을 키우는 쪽, 네. 특히 위안화의 절상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안화 추세를 봤을 때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자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달러의 움직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게 되면 글로벌 증시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돈찍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약세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지수가 98.3, 오늘 보니까 98까지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미국이 유동성을 왕창 풀었는데 그 유동성의 일정 부분은 신흥국 시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그만큼 자금이 해외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달러 움직임 상당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안화와 달러의 방향성과 증시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제 적극적인 부양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저희가 미국과 중국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먼저 유럽과 일본 쪽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국가들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지금 전형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미중 패권 싸움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얼마나 부양책을 쓰고 있고 도대체 돈이 얼마나 시장에 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유럽에 대해서 다들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관점을 안 줬습니다만 지금 이 숫자를 놓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EU가 출범 이래에 가장 최대 규모인 7,500억 유로, 원화로 따지면 1,020조나 되는 금액의 네. 경기 부양책이 재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요, 전체 GDP의 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규모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다른 지원책까지 포함시키면 유럽 GDP의 약 14.7% 수준의 엄청난 부양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양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유럽 경기 회복이 가능한데요. 지금 EU의 회생기금 관련 일자를 놓고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적극적인 부양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어? 뭐 EU는 지금 부채가 높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난 몇 년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2년 이후 보시면은 92.8%까지 올라갔던 네. 이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 2015, 16, 17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해서 92.8%이던 것이 지금 80%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GDP의 상당 부분을 쓴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유럽뿐만이 아니죠. 일본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총 규모로 따지자면 233조 9천억 이 되겠고요. 이 정도 규모로 따지자면 뭐 국내 GDP의 약 40%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사실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GDP의 238%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부양 정책이 정말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상존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과 유럽 이렇게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펴고 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좀 덜 살펴봤던 유로존과 그리고 일본의 경제 상황과 함께 얼마나 많은 부양책을 쏟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확실히 이게 글로벌적인 트렌드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유럽과 일본을 좀 자주 안 들여다보니까 좀 들여다봤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양책 국가는 미국이죠. 그쵸.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글로벌 GDP의 24%나 차지하는 미국, 도대체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매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보면은요, 돈을 찍어내는 부분, 네, 그러니까 통화가 늘어나는 부분, 자, M1 증가율은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34.1%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예금까지 포함되는 M2 증가율은 오히려 좀 더 올랐습니다. 지지난주에 23.1%이던 것이 지금 보면 23.4%까지 치고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미 연준이 지금 자산 매입하는 규모로 놓고 보시면은 대차대조표 규모가 훨씬 더 증가를 많이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총 규모는 지금 뭐 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늘어난 규모만 따지더라도 2.938조 달러, 그러니까 과거 2008년 금융위기의 1.35조 달러 대비해서 약 117.7%나 네. 증가한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역대 최고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이외에도 통화 부분 이외에 재정 쪽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유로존이 GDP의 한 6% 정도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미국은 그거의 2배, 그러니까 12%나 직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부양책 규모로 따지자면 2조 8천억 달러 얘기가 나왔죠. 미국 총 GDP의 12% 차지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정 지출 부분이 상당 부분 가계소득과 바로 연결되게 해서 네. 또 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200달러를 나눠주는 부분, 또 실업수당 CO를 뭐 계속적으로 늘려주는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돈의 흐름 자체를 이 저소득층과 취업자들 쪽으로 소득 유지시켜주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소비와 연결시켜줄 수 그쵸.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롭네요. 이게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곳들에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 쓰다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양회가 끝나면서 또 부양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소식들이 나왔습니까? 네. 자, 전인대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보면은 대대적으로 돈 풀기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 국무원이 이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폭 비율을 과거에 2.8% 수준이었던 것을 3.6% 이상으로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직접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 통화 발행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겠다.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책 기조 부분에 있어서 재정과 통화 부분을 다 쓰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추경 등을 활용을 하면서 내수 확대 소비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번 지금 미중 패권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들인 신인프라 7대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금액인데요. 네. 전에도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이것을 다 더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가 궁금하실 텐데 GDP의 15%나 됩니다. 그러니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네. 이 신경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 부양책들만 보면 증시는 쉽게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총 종합해 봤을 때 경기 회복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들 많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이고 L자형 리커버리, L자형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아니면 아주 늘어진 U자형 회복,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반기에 경기 회복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가계 저축 추이, 미국의 가계 저축 추이, 저 차트 보시면 예, 정말 갑자기 확 올라오죠. 이 숫자는 제가 미국을 정말 오랫동안 들여다봤는데 네. 저런 숫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입니다. 저게. 네. 그러니까 저축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냐. 지금 계산해 보면은 4월 말 기준으로 6조 달러나 됩니다. 6.1조 달러라는 것은 GDP의 29%. 원래 미국 아시지만 이 소비지향적인 국가이지 그쵸. 예, 저축지향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저축이 늘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불안감만 좀 사라지면 네. 소비로 이어질 거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금 가격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개인 고객들이 지금 전체 ETF 투자하는 비중 중에서 금 비중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은 소비가 일어나면서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불안 심리는 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통화를 찍어내고 있다 보니까 화폐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네. 소비와 금 투자 둘 다 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인 부양책을 통한 경기 회복은 단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축률이 과연 소비로 이어진다면 또 어떤 효과를 크게 발생하게 될지 기대를 모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글로벌 경제 추세는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신경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신경제 시대의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뭔가 좀 생각해 보면은요.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큰 네. 정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또 중앙은행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겠죠. 네. 그래서 재정을 쓰기 때문에 큰 정부, 또 통화를 쓰기 때문에 큰 정부,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방향 자체는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경제, 그죠? 언택트 산업 등, 그리고 또 디지털화, 네. 또 여기에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또 아까 테슬라 얘기하시던데 전기차 뭐 이런 쪽에 환경 보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 mi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S&P 기준으로 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는 숫자지만 제 판단은 이번 시장이 끝날 때쯤 되면 당연히 S&P는 4,500포인트를 돌파하고 끝날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5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 숫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차원이 아닌 단기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중립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 숫자가 80 이상에 올라서야지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지 아직까지는 80 이하에 있다면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중요해진 시장이고 네. 정부 정책 자체가 증시를 떠받치는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지금 현재의 공포와 탐욕 지수도 아직까지는 너무 탐욕적으로 가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 상승에 대해서 더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진국과 신흥국별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어떻게 나오는지 점검 함께 해볼까요? 네. 자,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을 보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신성장 산업과 지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 저렇게 보시면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좀 비교해 보시면
나스닥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고 또 독일 닥스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지수가 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그만큼 성장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라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지수들의 상승 여력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을 빼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정말 여러 번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신흥국도 똑같이 그 선상에서 들여다보면 비슷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저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대만, 그리고 중국의 심천,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한국의 코스닥이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모든 지수들이 상당히 IT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만큼 또 다시 이 신성장 산업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여력이 20%가 넘는 이 지수들이 대부분 다 제조 강대국 그리고 또 IT 산업과 연결돼 있는 4차 산업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늦추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